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금리 인하 피벗.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앞서 ECB 내부에서 계속해서 예고성 멘트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2022년 7월이죠. 긴축에 나선 지 1년 11개월 만에 피벗,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한 겁니다. 유럽이 움직이면서 미국에도 시선이 꽂히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박사님? 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이 경제에서는 금리 인하가 서서히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현충일 휴일로 있을 때 캐나다가 먼저 금리 인하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하고 통화 스왑도 하고 있는 나라고 또 금리 인상할 때도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그 보조 행보가 비슷했더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조금씩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캐나다에 이어서 ECB 유럽중앙은행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특히 이 유럽중앙은행은 회원사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한 나라의 금리 인하를 넘어서서 유럽 전역의 금리 인하다는 점에서 세간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ECB, 캐나다 등이 잇따라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이제 확신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캐나다와 유럽 등에서는 물가가 2%대 중반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미국인데요. 미국은 아직도 물가가 여전히 높습니다. 물가 지표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3%대에 머물러 있는 지표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아직도 2%대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관심은 사실 6월 달인데 그동안의 뉴욕 증시 전망을 보면 3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 거의 100% 배팅을 했다가 3월 달 금리 인하 없이 넘어갔죠. 그래도 3월 달이 아니라면 6월 달에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달 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9월 달 쪽에 금리 인하 배팅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요. 특히 이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용 지표가 여전히 꺾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밤에 나오는 이 고용 보고서, 이 보고서가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밤 나오는 이 노동부 고용 지표, 첫 번째 신규 고용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평상시 수준,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기미를 보이고 있느냐, 또 실업률,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시간당 평균 임금, 이런 지수들이 안정 하향세로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 방향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당분간 하지 않고 유럽과 캐나다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 우리 경제에는 사실 더 큰 고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유럽과 캐나다의 환율이 그 금리가 미국 달러화 가치를 좌우하는 데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네. 유럽은 미국 달러 가치의 50% 이상, 그 60%까지 이 가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이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우리 환율 안정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요. 환율은 당분간 계속 1,300원대 어떤
고점 또는 1,400원대까지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한국 물가는 생각보다도 좀 더디게 잡힐 수가 있다. 네. 이래서 단기적으로 고통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뭐 언젠가는 뭐 빠르면 9월 달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진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고용 지표, 물가 지표 이 두 개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엔비디아 독점. 최근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라는 큰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직접 이제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이 있을까요, 박사님? 우리로 치면 검찰이 기업의 독점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뉴욕 타임즈 보도입니다. 지금 미국 법무부와 미국 공정거래 당국이 AI 업계의 이 독점을 집중적으로 겨냥을 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조사하는 역할 분담에 합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사 대상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그동안에도 독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오픈 AI는 독립회사 같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의 과반수를 점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 규정, 엔티트러스트 규정을 넘어가기 위해서 꼼수로 분리 독립시켜 놓은 것이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는 사실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세계 3위죠. 한때 애플을 따라잡고 2위로 올랐었지만 밤사이에 다시 3위로 또 환류하는 뭐 그러나 그 성장세,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데요. 그래 실제 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 지표는 아직까지 독점 상태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독점 혐의로 걸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중대한 어떤 미국 경쟁 당국의 어떤 전환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으면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독점을 자유시장 경제를 마비시키는 가장 큰 폐해로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특히 반도체를 인공지능용 GPU 반도체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공급 비중이 90% 정도에 이른다. 이것 자체도 사실상 독점의 혐의가 있습니다. 미국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한 회사가 일단 시장을 지배하면 그것이 가격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독점 금지법을 바로 적용하거든요. 그게 엔티트러스트 법의 기본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독점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그 시기가 좀 빨라졌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 법무부가 겨냥하는 것은 독점 비율뿐만이 아니라 그 쿠다라는 시스템. 지금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는 AMD나 다른 회사들이 후발주자들이 따라와서 기술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쿠다란 소프트웨어가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그 쿠다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른 경쟁사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고 오로지 엔비디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정면으로 엔비디아를 향해서 독점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즈의 보도거든요. 이 대목이 만약에 반독점으로 제소가 되고
또 법정으로까지 간다면 엔비디아는 선택의 방법이 쿠다 프로그램 오픈 소스를 다 공개하거나 아니면 뭐 이것에 어떤 제소를 형사 또는 민형사상의 제소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걸려 있는데요. 이 쿠다라는 프로그램의 독점이 해소된다고 그러면 엔비디아의 현재 매출 독점 이것도 빠른 속도로 완화될 수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이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전체 인공지능 반도체 수급 불균형을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 업계에서는 지금 비상한 관심으로 네.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당국인 FTC의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서는 시총 2위로 올라가는 그런 축포 속에 엄청난 시련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든 횡설수설. 지금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밤사이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졌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그리고 건강 문제를 지목하는 기사를 또 실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의 참석자들 거기에 이제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좀 물어보는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이걸 분석한 기사가 나왔는데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깜빡깜빡하고 정책 디테일도 기억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된 기사가 좀 나왔어요. 이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신문이 아예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신 문제가 수상하다라고 정조준한 상당히 쇼킹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언론들이 뭐 자기의 특성에 맞게 자신의 조사를 토대로 보도를 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언론사마다 이제 갖고 있는 비중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정가에 주는 영향이 적지가 않은데요. 네. 사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은 신문 중에서는 발행 부수가 미국에서 1위입니다. 자, 우리는 월스트리트 저널 외에 워싱턴 포스트 또는 뉴욕 타임즈, LA 타임즈 같은 종합지가 발행 부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반대죠. 사실 LA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는 그 지방에서만 발행되는 지역 신문, 지방 신문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에서 뉴욕 타임즈 구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미국의 전국 신문은 US 투데이지와 월스트리트 저널 두 개밖에 없죠.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 증시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가진 사람들, 학문적 지식이 기반이 있는 이런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본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바이든 대통령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그 증거 자료를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던 사람을 실제로 대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큰 위기. 지금 대선을 얼마 두지 않고 바이든이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이 대목은 한 지도자로서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좀 우파적인 신문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친공화당적이고 뉴욕 정치의 어떤 가진 자촉을 지지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큰 위기를 맞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액트지오 아브레우. 포항 앞바다에 대규모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박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의 관심이 다 여기에 쏠릴 것 같은데요. 각종 의혹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클리어가 될지 최대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예, 지금 영일만 대왕 고래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던 인물, 그 아브레우 액트지오 석유 탐사 결과 분석 회사 고문이 한국에 현충일 직전에 들어왔는데요. 네. 오늘 세종청사에서 사실상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왜 액트지오는 포항 앞바다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느냐, 이 대목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지금 현충일 상황에서 그동안에 한국석유공사와 같이 바로 이 동해 지역 8광구와 6광구 일대 지역에서 같이 탐사 작업을 해왔던 호주의 최대 기업 우드사이드, 이 호주의 우드사이드는 전 세계 석유 탐사, 특히 바닷가 석유 탐사에서 세계 선두권에 있는 회사고, 네. 아브레우가 설립한 액트지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자기 돈까지 들여서 석유공사와 50대 50으로 출자해서 조사를 해왔는데 2023년 1월 달에 돌연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정권시장의 사업 보고서에서 한국의 그 지역, 그러니까 바로 영일만, 그 대왕고래 등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석유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 판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철수했다라고 네. 사업 보고서에 이제 기재를 한 겁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우드사이드가 떠난 그 다음 날 우리 정부가 액트지오의 아브레브와 계약을 맺었고 그 뒤늦게 들어온 아브레브는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는 자, 우드사이드는 경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아브레브는 경제성이 있다고 한 그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앞으로 있을 그런 오해와 억측을 불식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네.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S&P 경고.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가 부채 문제, 그 글로벌 국가 부채 문제가 리스크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히 이제 이대로 씀씀이가 가면 이게 굉장한 큰 리스크가 될 거라고 콕 집어서 지목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좀 엇갈린 시각이 있어요. 네. 아직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채 많지 않다,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시각과 지금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재정 적자, 국가 부채 위험하다. 그런데 신용평가회사들이 지난주에 피치사가 한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네. 피치사는 한국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이 주장하는 민생지원금, 이게 지급되면 인플레가 더 가속될 것이다 라고 한국의 정치 현안과 관련돼서 아주 꼭 집어서 지적을 한 데 이어서 S&P 같은 데서는 한국 공기업의 부채가 상당한 위험 요소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공기업이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 중에서는 공기업이 가장 많고 네. 부채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국가 부채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국가 부채로 집어넣으면 우리 부채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우리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6.25 전쟁이라는 걸 변수 때문에 인구 증가가 늦게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 와중에 재정 지출을 방만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 이렇게 되면 신용평가회사들이 이런 경고는 자칫 잘못하면 등급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다 짚어봤는데요.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금리 인하 피벗, 엔비디아 독점, 바이든 횡설수설, 액트지오 아브레우, 그리고 S&P 경고까지 짚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